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연결층과 다층 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최적화 도구와 학습률, 배치 크기, 그리고 이후 우리가 오렌지 실습을 진행할 텐데 그 실습에 필요한 추가 개념을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역전파 알고리즘을 써서 가중치를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조정을 할 때 데이터에 대해서 손실을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계산을 해서 하나하나의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손실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 손실을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라고 하는 이 하나의 덩어리, 즉 여러 개의 입력 데이터를 한꺼번에 묶어서 배치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 덩어리에 대해서 오차를 한꺼번에 계산을 합니다. 한꺼번에 계산을 하고 나온 오차를 모두 합산을 해서 또 가중치를 한꺼번에 조정을 합니다. 그럼 가중치를 이렇게 가중치 조정을 하는 횟수가 확 줄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을 통해서 그 학습에 이루어지는 시간을 대폭 단축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계속 가중치를 조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에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꿨다가 이렇게 바꿨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불필요한 그런 이제 조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배치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여러 데이터를 한꺼번에 입력을 하고 가중치도 한꺼번에 조정을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죠. 자, 이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배치 크기를 얼마로 주느냐에 따라서 학습 효율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조정하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배치를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전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주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바로 손실을 계산을 해가지고 최적화를 바로 시키면 되면은 가장 학습 효율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이제 이걸 데이터를 줘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되면 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렇게 오차가 적어지도록 이제 손실이 줄어들도록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거를 배치를 이렇게 적당히 나눠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첫 번째 배치에 대해서 최적화 그러니까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가중치를 조정을 하죠. 그런데 그 조정이 사실 두 번째 배치에 대해서는 베스트는 사실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배치에 대해서 다시 또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두 번째 조정은 두 번째 배치에 대한 최적화인데 첫 번째 배치에 대한 최적화는 또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 단위로 진행을 하면서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디펜던트하게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의존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것은 이렇게 또 막을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의 크기는 너무 커서도 안 되고 너무 작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른 문제가요. 배치를 크게 하면 한꺼번에 메모리에 이 데이터들을 다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그마한 이렇게 이런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이미지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이런 걸 한꺼번에 이렇게 메모리에 올리게 되면 메모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또 한계 때문에 그렇게 큰 배치는 또 사용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64,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64, 그래서 64개 정도 이렇게 배치 크기를 만들기도 하고 32개, 16개 이 정도로 이렇게 배치 크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을 위한 기본 개념 두 번째는 학습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배치에 대해서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오차를 계산을 하고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가중치를 조정하는 학습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배치에 대해서 가중치
조정을 하면 손실을 하나의 배치에 대해서만 손실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다른 배치에 대해서는 손실이 또 조금 불필요하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조절을 할 때는 학습률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가지고요. 그 곱한 값을 빼게 됩니다. 네, 주어진 가중치에서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발생한 오차가 0.7인 경우에 계산을 하면 델타 값이 0.42, 마이너스 0.42가 나와졌는데 요거를 그대로 빼는 것이 아니라 학습률을 곱해서 뺍니다. 즉 학습률이 만약에 0.1이라면 0.42, 마이너스 0.42를 빼는 것이 아니라 0.042, 마이너스 0.042를 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니까 더해지면서 0.92가 아니라 0.542로 조금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 자체는 이전과 동일한데요. 그 바뀌는 양, 어디까지, 얼마만큼 더 많이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는 이 학습률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학습률이 크게 되면 이 배치에 따라서 손실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면서 학습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학습률이 너무 작게 되면 굉장히 정밀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바꿔가면서 움직이겠지만 대신에 정밀하게 움직이는 만큼 학습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흔히들 얘기하는 로컬 미니멈, 국소적 최소값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이제 학습률 조정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학습률을 점차 낮춰가는 방법도 존재를 하고 그것이 코드로 이미 많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학습을 위한 기본 개념 세 번째 개념입니다. 세 번째 개념은 에포크입니다. 네, 에포크란 단어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의 학습은 여러 개의 배치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데이터가 요만큼 왼쪽에 보이시는 만큼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10개씩 끊어가지고 배치 사이즈가 10이다. 이렇게 되면 10개씩 이렇게 끊어서 한 번에 학습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 배치에서 학습시키고 또 그 다음 배치에서 학습시키고 이렇게 이제 배치 단위로 학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한 번씩 학습을 시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 번 이루어졌을 때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이 한 번씩은 이루어졌다 라고 한다면 여기까지의 학습을 일컬어서 하나의 에포크, 1에포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전체 데이터의 학습을 몇 번, 얼마나 오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거를 몇 에포크만큼 학습을 할 것인가 라고 지정을 우리가 컴퓨터에게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의 수가 10,000개인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배치 크기를 우리가 100이라고 한다면 몇 번을 반복을 하면 몇 번의 배치를 반복하면서 학습을 시키면 전체 데이터가 한 번의 에포크가 수행이 될까요? 네, 100번이죠. 그래서 배치 크기가 100인데 에포크를 100번, 1에포크만큼 하겠다라고 한다면 100번 반복을 해야, 배치를 학습을 시켜야 1에포크가 학습이 되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어떤 데이터를 컴퓨터에 주면서 자, 10에포크만큼 학습을 해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배치 크기가 100이라면 이거를 하나의 배치에 대해서 한번 이제 100개에 대해서 하나의 배치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럼 1배치죠. 그러고 나서 또 배치를 학습을 시킵니다. 2배치, 배치 2, 배치 3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를 전체적으로
100번 수행을 하게 되면 1에포크가 지나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100에포크만큼, 20에포크만큼 학습을 시켜라 라고 한다면 100 곱하기 20, 즉 2000 배치에 각각의 배치에 대해서 배치를 학습시키는 것이 2000번 이렇게 수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나의 에포크다 그러면 전체 데이터를 한번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이 1회 수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에포크만큼 학습을 시켜라 라고 한다면 20에포크, 20번 요거를 반복을 하는 거죠.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학습을 위해서는 여러 에포크를 반복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에포크 수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학습을 위한 기본 개념. 네 번째는 검증 데이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의 학습은 인간의 학습과 다르게 단순한 암기가 아니고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화라는 개념을 얼마나 잘 학습했는가 라는 부분이 컴퓨터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학습 데이터 안에서 다시 두 가지로 데이터 종류를 나눕니다. 자, 첫 번째는 학습 데이터, 두 번째는 검증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전체 데이터가 있을 때 학습 데이터가 있고요, 검증 데이터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검증 데이터는 언제 쓸까요? 학습 데이터는 학습용으로 씁니다. 주어진 가중치에 대해서 출력을 계산을 하고 그 출력 노드에서 에러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계산을 하죠. 자, 검증 데이터는 언제 쓸까요? 검증 데이터는 학습을 하는 도중에 과연 제대로 학습이 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제대로 학습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학습을 멈춰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검증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검증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적은 경우에 검증을 하게 되면 학습용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개수가 너무 적어져서 검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나누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학습을 위한 기본 개념 다섯 번째는 최적화 도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딥러닝의 학습은 일제히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요. 가중치 조정은 출력에서의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복잡한 작업입니다.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이렇게 간단한 네트워크의 경우도 우리가 바이어스를 제외하고도 30개의 가중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30개의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 풀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손으로 그렇게 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딥러닝 학습에 있어서는 30개의 가중치, 미지수가 존재하는 이런 네트워크에서 최적화 작업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간단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복잡해지고 학습해야 될 데이터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델이 복잡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찾아야 될 그런 미지수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이죠. 기본적으로 가중치를 수정한다고 하는 것은 손실함수를 편미분해서 수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손실함수, 기본적인 손실값, 그 손실값 외에도 가중치가 수정되는 크기, 그리고 빈도 등을 다른 요소 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최적화 도구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여러 최적화 도구들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변화량에 단순히 편미분해서 그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전의 변화량을 고려를 해서 그 변화량을 어느 정도로 적용할 것인지 모멘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또 관건이 되겠고요. 그런 옵션들에 따라서 RMS POP라든지 SGD라든지 아담이라든지 나담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제 다양한 최적화 도구가 존재를 합니다. 이제 그 다양한 최적화 도구들의 각각의 이론에 대해서 지금 다루는 시간은 아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습에 필요한 추가 개념을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실함수입니다. 손실함수는 가장 마지막 층의 노드에서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냥 오차, 마지막 층에서 발생하는 오차, 에러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차를 그냥 단순히 그냥 뺀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걸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어떤 거를 적용을 하느냐 라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mean squared error입니다. mean squared error는 어떤 우리가 값을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3을 예측을 한다 라고 하면 3.1이 나오면 0.1만큼 에러가 발생한 거죠. 네, 그게 에러고요. 그거를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한 다음에 그리고 에러가 한 데이터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데이터에서는 0.1이라는 에러가 발생하고 또 다른 데이터에서는 0.2가 발생하고 이렇게 에러들이 여러 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곱을 한 다음에 에러를 계산하고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거를 평균을 내줍니다. 이런 방식은 일반적으로 수치를 직접 예측하는 경우에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분류 모델이다. 요것이 뭐 자동차다,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에는 이제 엔트로피를 보통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인지 사람인지 이러면 이진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출력 노드가 한 개다. 그리고 0, 1로 이제 값을 나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력 노드가 여러 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드 인코딩으로 되게 되면 이제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느냐.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이제 방식인데요. 값 두 개가 같다, 다르다를 가지고 얼마나 같으냐, 얼마나 다르냐를 가지고 이제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카테고리컬 형식이다라는 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제 노드가 여러 개 있을 때, 노드가 5개 있으면 5개 중에서 하나만 1입니다. 하나만 1이다. 나머지는 다 0이에요. 요게 1이든지, 요게 1이든지, 요게 1이든지. 자, 이런 경우에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면 되고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5개의 노드가 있는데, 이 5개의 노드가 다 1일 수도 있어요. 11111일 수도 있고, 00000일 수도 있고, 101뭐 이런 식으로 1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직접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때는 이런 걸 써야 되는구나, 이때는 이런 걸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론적으로 이거는 이렇다, 이건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그 전에 제가 네트워크 설명드릴 때는 활성화 이제 설명 편의성을 위해서 활성화 함수를 넣지 않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층의 노드가 이제 계속 곱해가지고 더하고 곱해가지고 더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출력값의 범위가 너무 무한하게 커지건지 무한하게 작아지던지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걸 어떻게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층의 노드는 우리가 동 0에서 1 사이 혹은 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 비슷하게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입력을 넣게 되는데요. 그 중간층의 입력 값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정규화되지 않아서 학습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합산된 출력을 특정 범위로 재조정한다 라는
이제 그런 개념에서 활성화 함수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이제 다양한 종류의 활성화 함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6-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책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제 RELU, 요거는 0보다 작은 건 다 무시를 하고, 이제 0보다 큰 거는 이제 그대로 똑같이 이제 뽑아주는 거고요. 이제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는 요거를 0에서 1 사이로 이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제 소프트 사인이라든지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세 개, 지금 B, C, D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을 시켜주죠, 완전하게. 그리고 이제 A, E, F, G, H, I 이렇게 요 단계에서는 이제 음수에 대해서 조금 제약을 둡니다. 그래서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최대한 양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라 라고 주는 것이 나머지들이 되겠습니다. 네. 음수를 조금 허용해 주는 게 지금 리퀴 RELU하고 이제 ELU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제 음수로 사실은 무한히 내려갈 수 있는 것이 리퀴 RELU고요, 렐루고요. 그 다음에 LU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음수로 무한히 내려가진 않고 1에 혹은 셀루도 뭐 마이너스 2 이상으로 이게 수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코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코드는 이제 여러분이 조금 무시하셔도 돼요. 요거는 원래 그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썬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코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활성화 함수의 이름은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 함수 렐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설명은 사실 요 그래프를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용은 이렇게 설명과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오렌지로 이제 실습을 하시게 되면 이제 요 활성화 함수를 다 쓰지는 못하세요. 다 쓰지 못하고 요 중에 몇 개를 여러분이 샘플로 선택을 해가지고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오렌지를 사용을 해서 완전 연결층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